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송백석입니다. 오늘은 세계의 정치와 경제 1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죽음의 세계화를 넘어 살림의 경제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수업을 했고요. 오늘은 문화 제국주의를 넘어 삶의 새로운 양식으로라는 주제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란 무엇인가? 문화의 개념은 무엇인가? 문화 제국주의는 어떻게 대두해서 발전해 왔고 어떻게 우리에게 지배적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문화의 다양성, 문화의 정체성, 이러한 두 가지가 공존해서 살 수 있는 그 문화 공간은 우리가 어떻게 창출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요, 오늘 공부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에 앞서 오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첫째, 현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압도적 문화 환경인 문화 제국주의와 신자유주의 속에서 우리 문화의 현주소를 파악해봅니다. 둘째, 문화 제국주의와 신자유주의 질서에서 벗어나 전 세계가 문화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선택한 문화 다양성 협약에 대해 알아봅니다. 셋째, 문화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투자 가치의 대상으로서의 문화를 벗어나 개인의 삶을 풍성하고 의의 있게 채워줄 문화가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들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예, 오늘의 강의 내용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은요, 문화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아주 특별한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오랫동안 문화공연 기획자로 일해 오셨고 또 문화정책 연구자로 일해 오시면서 아주 명성에 자자하시죠. 우리 목수정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다름이 아니라 문화의 개념부터 들어가 보죠. 문화 하면은 대중문화, 상류문화, 고급문화, 민족문화, 동방문화, 서양문화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화를 전체적으로 관료하는 그러한 정의가 무엇인가 상당히 우리 학생들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를 정의하는 일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문화라고 하는 단어에 걸려서 설명이 되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것 말씀드리자면 문화는 먼저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겁니다. 생명체처럼 마치 살아서 움직이고 그리고 변화하고 그리고 그 개념 자체가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한 시대와 한 사회가 문화를 정의하는 그 방식 자체가 그 사회가 문화를 어떤 식으로 취급하는지를 설명해주는 가장 좋은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공유하고 있는 문화의 개념을 정의하자면 한 공동체가 공유하는 삶의 총체적 양식 이라는 한마디로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공동체가 공유하는 총체적 양식이다. 네, 삶의 총체적 양식입니다. 네. 굉장히 넓은 개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허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에는 어떠한 방향성이라는 것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여가 시간을 보내는 방법은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아니면 웹서핑을 하거나 낮잠을 자거나 하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양식의 일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적으로 그런 우리의 행동의 방법에 대해서 문화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문화생활을 한다라고 얘기하지도 않고요. 의외로 우리나라 문화부가연에 한 번씩 문화 향유 실태 조사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그 향유 실태 조사의 항목들을 보면 거기에는 당신이 얼마나 자주 텔레비전을 보십니까? 혹은 얼마나 자주 전자오락을 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문화와 그리고 사전적인 의미의 문화는 사실은 갭이 상당히 있는 것이죠. 어디에서 그 갭들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면 가장 먼저 그 문화라는 단어의 어원에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어로 라틴어 어원으로 따져보자면 culture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cultivate라고 하는 동사, 그러니까 경작하다에서 오는 겁니다. 경작하는 것은 농부가 땅을 갈고 거기에 거름을 줘서 풍성한 그 생명체들이 나올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만드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문화도 우리의 정신의 세계를 풍요롭게 하는 것,
이라고 하는 방향성이 사실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아무리 우리끼리 늘상 즐기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비옥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계승되지 않겠죠. 다음 세대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문화라고 불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화의 그 두 가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체성과 다양성입니다. 우리의 문화와 일본의 문화, 미국의 문화는 서로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구별하게 해주는 하나의 양식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다른 정체성을 가진 문화들이 서로 공존하면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풍요로워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같이 생물에서 마찬가지로 공존해야 하는 것이 문화의 조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에서 가장 최근에 들어서 왕성하게 대두되어지는 문화의 개념이 산업적 개념인데요. 뭐 한류 문화라던가 이런 우리 정부가 굉장히 문화에 관심을 쏟기 시작한 그런 배경이 되는 그 어떤 산업적인 개념에서의 문화가 최종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요. 그럼 돈이 되는 문화는 배제되어야 하고 돈이 되지 않는 문화만을 우리가 보존해야 하는가 이런 식의 시각들이 사실은 대립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의 기본적인 조건이 되어야 하고 그 두 가지가 산업적인 문화와 그리고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모든 문화 양식들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문화가 같이 공존해 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문화의 조건이어야 한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이 쉽게 정제하면 다 문화라고 할 수는 없고 일단 그 두 가지의 그 조건이 필요하다. 조건이 갖춰져야지 그래도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첫째는 정신적으로 우리를 비옥하게 하는 것인가. 네. 그리고 그 다양성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네네. 그리고 말미에 그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얘기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그 문화산업,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얘기하시니까 과연 그것이 첫 번째 조건으로서 우리를 과연 비옥하게, 정신적으로 비옥하게 하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들고 그런 맥락에서 그것이 과연 문화제국주의라는 그러한 개념을 상당히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제국주의라는 개념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과연 그 개념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문화라는 거는 상당히 뭡니까? 뭐 부드럽고 그리고 뭐 촉촉하다고 얘기해도 될까요? 반면에 제국주의라는 거는 총칼이 연상되고 포연이 연상되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연상되고 이렇게 서로 상충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는데 어떻게 이 두 단어가 조합돼서 그 문화제국주의라는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단어가 대두됐고 정의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문화제국주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지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한 나라가 종속적인 위치에 있는 다른 나라에게 자신들의 삶의 방식 그리고 자신들의 문화를 강제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그 나라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 바로 그것이 이제 문화제국주의의 사전적인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국주의가 서구 열강의 타 지역에 대한 영토와 또 정치, 경제적인 침탈이었던 것처럼 문화제국주의도 지배적인 나라의 정치와 경제적인 힘을 서구가 이제 타 지역에 대한 문화적 침투를 통해서 고유한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침략하고 자신들의 문화적 삶의 양식을 이식하는 것, 그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고요. 전통적으로는 유럽 세계, 서구 세계가 제3세계에 행해왔던 문화적인 침략이 제국주의였다면 1990년대 이후부터는 바로 그러한 문화제국주의가 미국이라고 하는 한 나라에 의한 다른 전 세계 국가에 대한 문화적 침략으로 사실 확산되어 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문화제국주의는 어떻게 대두에서 전개됐으며 우리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사실 문화제국주의와 제국주의가 무관할 수가 없지요. 제국주의
제국주의가 이제 2차 대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류 전체에 상흔을 남기면서 종식이 되고 그 후에 많은 나라들이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제 신생 독립국들이 생겼죠.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 국가를 재건할 무렵에 승전국의 어떤 나라들이 원조 차원에서 상당히 인도적인 얼굴을 가지고 지원을 해옵니다. 그 지원의 방식에는 물리적인 것도 있었지만 다분히 문화적인 것들이 들어 있었죠. 이를테면 우리나라에 미군이 주둔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영어가 확산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뭐 햄버거라던가 인스턴트 커피라던가 그들의 의복인 뭐 청바지 그리고 코카콜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삶의 한 부분이 된 것이 우리가 문화 제국주의에 포섭되어 온 방식이고 그 현주소라고 말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문화 얘기하고 제국주의 얘기하고 영화 얘기하니까는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건 스크린 쿼터제인데요. 스크린 쿼터제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그럼 스크린 쿼터 제도 자체에 대해서 먼저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크린 쿼터 제도는 영화 부분에 있어서 문화 제국주의를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걸 우리말로 자세히 설명하자면 자국 영화를 일정 기간 동안 의무 상영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60년대부터 있었던 제도이고요. 지난 2006년까지 연간 146일 동안 한국 영화를 의무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작동해 오다가 그때 바로 반토막 나면서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이것이 어찌되었건 90년대 이후에 한국 영화가 오늘날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만든 가장 굳건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스크린 쿼터제라는 게 자국 영화 보호 조치다 이렇게 요약해서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크게 발전했고요. 우리 한국 영화도 이미 천만이라는 관객이 그 영화장에 와서 기록을 세운 경우도 있고 그리고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 가서 수상도 하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헐리우드하고 어떻게 좀 이렇게 아쉬운 조치 없이 경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유롭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경쟁을 통해서 자유롭게 우리가 우리의 실력으로 승부해서 우리가 미국을 제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이를테면 뭐 스포츠 경기를 할 때 모두가 출발선상에서 똑같이 출발을 해서 달리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겠죠. 하지만 스포츠 경기와 이 영화는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 160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 중에 영화 산업을 여전히 갖고 있는 나라는 20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월드컵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월드컵의 16강에만 들어도 굉장히 잘하는 축에 속하는데 16강에 들지 않는 나라에는 그럼 축구가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축구를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못한다고 해도 정부가 그 축구라는 것을 없애버리지 않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동네에서 하는 많은 사람들, 축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업들, 프로축구 선수들 이런 모든 선수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에서 만들어서 그 전 세계의 시장을 완전히 석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화라는 것은 영화라는 것은 all or nothing 살 수 있느냐 아니면 그 중도냐 보호 조치가 없으면 그냥 죽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예, 예를 들면 이제 사실 전 세계가 신자유주의 물결에 힘입어서 그리고 세계화라고 하는 물결 속에서 모든 것을 개방하는 방식으로 무역의 원칙이 진행되어 왔는데 그 중에서 문화는 예외여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이 90년대부터 제기가 되어 왔죠. 문화적 예외라고 하는 하나의 원칙이 그런 것인데요. 문화를 시장에다가
놓았을 때 그 문화가 사라져서 그리고 전 세계 160국이 있는데 딱 20개국의 문화만 살아남아서 그 20개의 문화를 다른 나라가 나눠 가지면 그럼 그것은 그 나라 문화가 되는 것인가? 아닌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는 다양성이라는 전제하에서만 작동을 하는 것인데 이를테면 미국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다른 모든 나라에게 그들의 문화적 컨텐츠를 제공을 해서 모든 나라가 문화를 만들 필요 없이 문화적 상품 만들 필요 없이 미국의 문화를 수입하면 그럼 그것은 그 나라의 문화가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 문화는 정신의 양식인데 정신이 아예 없어져 버리는 인간의 삶이 되겠죠. 그렇다면 인간과 동물의 삶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조차 사실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문화는 교역의 대상이 아니고 교류의 대상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상당히 인상적으로 남고요. 그리고 지금 문화제국주의 얘기하면서 미국 얘기하고 미국의 지배력, 미국의 경제력, 미국의 군사력도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우리의 문제만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의 지배력이 전 세계적인 문제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이런 문화제국주의에 맞서서 어떠한 노력을 생존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제국주의가 21세기 들어와서는 미국이라는 한 나라에 의한 다른 나라에 대한 문화 침략으로 설명이 되고 있으니까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만은 아니지요.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전 세계 153개국이 모여서 유네스코에서 문화 다양성 협약이라고 하는 것을 2005년에 체결을 하게 됩니다. 153개국이 참여했다고요? 네네. 그 중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이 두 나라만 반대를 했고요. 속국에 해당하는 몇몇 나라들, 네 나라가 기권을 했습니다. 차마 반대를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맹방으로 알려져 있는 영국까지 포함해서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거기에 아주 압도적인 찬성을 해서 문화 다양성 협약이라고 하는 것을 채택을 했지요. 그 협약에 관한 설명을 화면을 다시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각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국제 협약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153개국이 합의를 한 국제적 의미를 갖고 있는 협약이고요. 미국식의 문화제국주의에 맞서서 세계적인 연대를 의미하는 상징적이면서 또한 국내법의 효력을 분명히 갖고 있는 협약입니다. 우리나라는 바로 얼마 전에 국회 비준을 마쳤고요. 그리고 지난 6월부터 이게 발효가 되기 시작해서 국내법적인 효력을 이미 갖고 있는 그런 원칙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는 교역의 대상이 아니라 교류의 대상이라는 원칙이 그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화다양성 협약은 그러면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하나의 문화적 정책의 원칙을 제시해주고 있는 그런 협약이기도 합니다. 이 협약에 얽힌 얘기를 들여다보면 좀 재미있는 그 정치적인 국제적 정치 구도가 보이는데요. 미국은 사실 유네스코에 가입했다가 오래전에 탈퇴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다양성 협약이 국제적인 합의에 의해서 체결될 것으로 전망이 되자 급속하게 가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협약이 체결되기 전에 당시 국무부 장관이었던 미국의 콘돌리자 라이사 장관이 각국의 외교부 장관한테 문화부 장관이 아니라 참 이 지점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외교부 장관들한테 팩스를 넣어서 이 협약에 동의하지 말라라는 일종의 협박성의 문서를 보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 하에 있는 나라들이 많은데 미국의 뜻에 따라주었던 나라는 극소수였던 거죠. 한국과 영국 이런 모든 나라들이 과감하게 미국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뜻을 그대로 행사해서 굉장히 획기적인 문화 전체 진영에 있어서의 승리로 기록되는 그런 협약입니다. 그야말로 문화 제국주의의 이면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는 거를 지금 목 선생님이 잘 소개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문화 다양성 협약이 국제적으로 스크린 쿼터제, 우리나라에 또 스크린 쿼터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문학의 현장에 계시는 분이 있죠. 우리 스크린 쿼터의 문화연대 양기환 이사장님으로부터 직접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05년 10월 파리에서 열린 제3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문화 콘텐츠와 예술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를 위한 협약, 즉 문화 다양성 협약이 미국, 이스라엘을 제외한 148개국의 압도적인 지지로 채택됐다. 이 협약은 채택 이후 각국의 비준서 기탁이 이어지면서 강력한 국제협약으로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다. 한국 또한 이 협약의 110번째 비준국이 되었다. 그렇다면 문화 다양성 협약의 취지는 무엇이며 어떤 국제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일까? 스크린 문화연대 양기환 이사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자. 문화다양성 협약은 한마디로 말해서 주권국의 문화정책 수립 집행의 자주권을 국제법으로 보장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권국이 문화정책에 대해서 자신들의 현실에 맞는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비관세 장벽이나 또는 시장 진입 장벽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와 같은 협약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이 세계화 시대, 특히 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각국의 문화들이 서로 공존하고 서로 교류하고 활발하게 이 상호 간에 이렇게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헐리우드의 영화 6%만 생산되는 헐리우드 영화가 전 세계 영화 시장의 85%를 장악하고, TV 수출 프로그램의 80%를 장악하고, 또 음반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이런 그 획일화 과정들이 심화되면서 전 세계 인류들은 심각한 위협을 느끼는 거죠.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이 파괴되듯이 문화의 이 생태계도 파괴가 된다. 그래서 각국의 문화들이 실험적인 문화, 소수 언어의 문화, 이런 문화들을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 문화다양성 협약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화다양성 협약을 보면 알겠지만 6조 5 같은 경우에 당사국의 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권 문화다양성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A양이 콘텐츠 쿼터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방송 쿼터, 프로그램 쿼터, 스크린 쿼터 등 여러 가지 쿼터제를 둘 수 있다라고 보장한 것이고, 독립영화에 대한 지원, 공공미디어에 대한 지원, 수많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조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 쿼터제를 지급할 수도 있고, 또 자신들에 맞는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WTO 규정을 인용한다거나 또는 양자 간에 맺었던 그 FTA나 자유협정이나 이런 규정들로 그것을 없애거나 못하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지금까지는 OECD 규약이나 그 다음에 가트 규약에 문화적 예외로서 스크린 쿼터나 이 방송 쿼터나 여러 가지 제도를 용인해 줬어요. 하지만 이것은 적극적인 의미의 해석이 아니라 굉장히 소극적인 거였었죠. 문화다양성 협약이 만일 위배되면 이 분쟁 조절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25조에 직접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유엔의 국제사법재판소가 있듯이 WTO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듯이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의 분쟁조절의 그 프로세스가 있는 겁니다. 거기다 제소를 하면 분쟁조정을 받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문화는 한 사회의 정신적, 물질적, 감성적 특징의 총체이기 때문에 문화의 소멸은 곧 그 집단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 의미에서 자국의 영화는 자신의 나라의 삶의 방식, 가치를 담은 또 하나의 언어로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국의 영화를 일정 기간 상영하게 하는 제도인 스크린 쿼터제는 이 문화 다양성 협약을 통해 어떤 국제법적인 정당성을 가지게 된 것일까? 문화 다양성 협약의 비준이 한국 영화와 스크린 쿼터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그 궁금증을 풀어보자.
일단 스크린 쿼터의 축소는 국내적으로 보면 그 한국 영화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죠.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고 양극화가 특히 심화되고 그 이 3, 40억대의 중간층 영화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작가주의 영화, 실험적인 영화에 투자되는 자본들이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투자에서 발을 빼죠. 그러면서 굉장히 다양한 영화가 나오지는 토대가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로 국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 다시 말하면 문화다양성 협약이 2005년 10월에 그 합의가 돼서 체결이 됐고, 이후에 비준 과정에서 지금 110개가 넘는 나라들이 비준을 했고, 이런 과정에서 한국의 스크린 쿼터제는 문화다양성 협약을 만드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고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한미 투자협정이라고 하는 양자 간 그 무역협정 과정 속에서 국제사회에 합의된 큰 이런 뭐랄까 문화는 통상에서 제외해라 라고 하는 그 국제사회 합의를 뒤엎는 결과가 줌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어떤 품격 내지는 그 어떤 문화민족으로서 문화국가로서의 어떤 품위도 손상됐고 다른 나라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줬다는 거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불행한 그런 결과였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크린 쿼터 축소가 또는 스크린 쿼터제가 문화다양성 협약과 어떠한 뭐 영향을 줄 것이냐, 관계가 있느냐 이런 건데, 지금 한미 이 자유무역협정이 비준이 국회에서 안 됐습니다. 근데 문화다양성 협약은 국회에서 비준을 했고 이미 기탁서를 유네스코 본부에 내가지고 발효가 된 3개월에서 올해 7월부터 발효가 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후에 한미 FTA가 비준 안 됐지만 그 한미 FTA에서 스크린 쿼터를 줄였단 말이죠. 근데 스크린 쿼터를 줄인 결과 한국 영화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다시 이걸 부활시키겠다 라고 했을 때 미국은 당연히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문서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겠죠. 그럼 우리는 그것에 동의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 문화다양성 협약 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분쟁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한국은 문화다양성 협약에 가입을 했는데 그 당사국이 되는데 미국 문화다양성 협약에 가입을 안 했다. 그랬을 때 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이런 연장에서 문화다양성 협약도 이 말할까 미국으로서는 배제하거나 무시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다양성 협약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그 한국 정부가 뭐랄까 이것을 제대로 이렇게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가 없다 그런다면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다른 통상이나 외교나 안보나 이런 걸로 딜을 하면서 포기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문화예술 시민사회단체, 나아가서 같이 연대하고 있는 전 세계 문화예술단체들이 각 나라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할 때만이 각국 정부, 한국 정부를 포함한 각국 정부가 문화다양성 협약이라고 하는 그 취지와 정신 그대로 그걸 반영하고, 그렇게 될 때 전 세계가 바로 문화다양성 협약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다양성 협약 12조에서는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유일하게. 국제법 중에서 유일하게 시민사회단체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시민사회의 참여 없이는 이 협약이 온전하게 되지 않는다. 왜? 각 나라의 정부들이 또는 다른 나라들과 외교, 통상, 안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걸 적용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를 포함해 모든 문화활동은 현대에 와서는 경제적 속성과 문화적 속성을 동시에 지니게 됐다. 문화다양성 협약은 이러한 문화가 단순히 상업적 가치로만 취급되어 교역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교류의 대상이라는 점을 인식시키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영화와 문화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다양한 영화와 문화들이 자국만의 독특한 색깔을 지닌 채 아름답게 꽃피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목 선생님, 현장 담당자로부터 얘기를 들으니까 아주 실감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는 문화 다양성 그리고 스크린 쿼터제 그렇게 쉽게 끝날 일이 아니고 아주 복잡한 관계에 있고 앞으로 추이를 계속 살펴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스크린 쿼터제 문화 다양성 문제는 좀 일단 제쳐두고 우리 한국의 문화 정책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봐야 되는데요. 어떻게 우리 문화 정책 담당자로서 문화 정책 문화 공부해 오신 분으로서 우리 한국의 문화 정책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일단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문화부의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공보처 그리고 공보부 내지는 문화공보부 이런 식으로 진화해 오면서 주로 국가가 하는 공보를 공적인 업무를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이런 역할을 주로 해왔던 그런 곳이 문화공보부 시절까지 일이고요. 거기에서 한 차원 더 진일보해서 문화부라고 하는 문화 전체를 총괄하는 공보의 기능을 떼어내고 독립적으로 만들어졌던 것이 90년대에 와서 일입니다. 그 초대 문화부 장관이 이어령 씨였죠. 예. 그리고 나서 기억해 보십시오. 문화부 장관을 오래 했던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이제 유인초 문화부 장관이 2년 반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시면서 최장수 최장수로 하셨군요. 네네, 최장수 문화부 장관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셨는데 평균적으로 1년 반 남짓한 기간 동안 문화부 장관들이 역임하다가 물러나셨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문화에 대한 어떤 정책 비전이 만들어지기에는 굉장히 힘든 사실은 객관적인 그런 조건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규모나 이제 예산 면에서도 살펴보면 2010년 문화부 예산이 약 3조억 원입니다. 이게 정부 전체 예산에서 따져보면 1% 정도에 불과하지요. 하지만 문화에 1% 예산을 투자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국의 문화에 대한 투자는 사실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른다고 할 만큼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예, 고무적이죠. 그러나 또 이면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문화부는 문화뿐만 아니라 관광 그리고 체육 그리고 종교와 관련한 지원을 담당하는 종무 업무까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기능을 한꺼번에 수행하는 부서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 나눠야 되기 때문에 정작 문화에 들어가는 예산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 셈이 되는 거죠. 그나마 이렇게 1% 정도의 규모의 예산을 우리가 문화부가 갖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90년대 중반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그때 이제 국무회의를 하면서 그때 당시 스필버그의 쥐라기 공원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블록버스터가 이제 한국에 상륙했을 시절인데요. 그 영화 한 편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현대자동차가 1년에 벌어들이는 수입을 능가한다. 이런 멘트가 등장합니다. 그때 이제 모두가 경악을 한 거죠. 우리 이렇게 손에 기름 묻히면서 힘들게 일해서 돈 버는 동안 그들은 정말 재미있게 영화 만들면서 쉽게 벌었구나. 우리가 여기에 눈을 돌려야겠다라고 하는 문화 산업적인 인식이 이제 정부에 싹 트는 거죠. 그런 공감대가 정부 전체에 싹 트면서 문화는 비로소 문화 산업의 이름을 갖고 문화부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정부 전체의 중요한 하나의 전략적인 분야로서 진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면에 이제 또 살펴봐야 되는데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문화 산업이 융성할 때 우리가 그 돈이 되지 않는 문화가 위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 살짝 드렸던 것 같은데 바로 그런 우려스러운 현실이 우리나라 문화부에서 이루어져 왔죠. 그동안 살펴보면 문화부 예산은 자랑할 만하게 1%를 계속 유지해 왔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 전부터 우리의 가장 문화부의 어쩌면 1차적인 업무 분야라고 한다면 문화유산을 제대로 보존하는 일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재청이 소유하는 예산이 정부 전체 예산의 0.3%밖에 안 되고 이게 OECD 국가 중에서 30개국 중에 29위 그러니까 거의 꼴등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문화재청이 갖고 있는 위상도 정말로 비참할 정도로 처참합니다. 문화 산업 쪽에서
차지하는 것에 비하면요. 그리고 뭐 국어 정책을 위한 예산도 영어에 우리나라가 쓰는 돈에 비하면 37분의 1에 해당할 만큼 정말로 너무나 적게 쓰고 있고요. 예, 단기간에 효과를 내는 투자 종목들이 정부의 관심에 집중을 하면서 결국 토양이어야 할 문화가 네. 열매에 해당하는 산업 쪽에 대한 관심만을 우리가 보여주면서 사실은 토양 자체는 너무나 형편없게 황폐해지고 있는 네. 걱정스러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길게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문화 예산이 좀 상대적으로 외국보다 있기는 해도 투자는 많이 했기는 해도 결국 그것이 돈 되는 문화 산업 쪽으로 쓰이고 우리 고유의 문화 산업 근본이라 할 수 있는 우리의 토양을 단단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 쪽에는 예산이 배정이 별로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 하셨고 그렇다면은 이런 돈 되는 산업뿐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아까 얘기하셨던 우리 정신을 기름지게 하고 살찌게 하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나가야 되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사례를 들자면 많겠지만 근본적으로 두 가지의 큰 방향성을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우리는 문화민주주의를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소득과 계층과 또 지리적인 환경에 상관없이 똑같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문화부가 해야 할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것은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문화부가 존재하는 한 문화부가 가장 먼저 인지하고 성취해야 할 업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문화 다양성 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의 공통의 문화적인 임무라는 것을 부여한다고 했는데요. 신자유주의 경제 구조에 포섭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문화가 점점점 시장 논리에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인데요. 거기로부터 그 시장 논리로부터 문화를 보호하는 즉 문화 다양성 협약을 철저하게 우리 국내법 안에서도 지키면서 문화 생태계가 함께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의 정책 원칙이 지켜져야 하겠지요. 예, 선생님 지금 근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본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우리의 언어, 우리 말, 영어 얘기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 정책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굉장히 중요하신 지적인데요. 문화 정책 중에 가장 또 근본에 들어가는 정책이 언어 정책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한글 국어 정책은 점점점 축소만 되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류의 영향에 힘입어서 동남아나 뭐 아니면은 그 이외의 지역에서도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인구는 사실 점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또 그 이외에도 해외에 정말 700만 교포가 있는데 그분들의 자녀들도 한글을 꼭 배우고자 하는 중요한 인구들 중에 하나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가 영어에 너무 집중적인 투자를 하다 보니까 한글 자체를 순화하고 언어로서 연구하고 하는 데 대한 예산이나 인력을 정말 너무나 소홀히 갖고 왔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 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담배인상공사도 지금은 KTNG라고 부르고 예, 철도청도 코레일이라고 부릅니다. 네. 예, 그런 식으로 정부가 앞장서서 사실은 우리 한글을 파괴하는 정책을 사실은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커다란 반성이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한글이 연구되지 않고 갈고 닦아지지 않는 언어는 사라집니다. 네. 유네스코가 얘기하기를 100년 이내에 전 세계에 있는 언어의 90%가 사라질 위기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문화제국주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죠. 영어가 그 대부분의 나라의 언어들을 포섭하면서 소수민족들의 언어들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한글도 한글과 한국어도 어쩌면 그 90% 안에 들어갈 수도 있는 운명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습니다. 생각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인식을 자각을 하고 정부가 예산뿐만 아니라 더 완전히 획기적인 차원에서의 한글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예, 오늘 목수정 선생님을 모시고요. 문화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문화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문화 다양성 협약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의 문화 정책을 어떻게 소중하게 간직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문제까지 사실 우리의 주위를 둘러싼 아주 중요한 문제들인데 여러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 다뤄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에 나와주신 우리 목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요. 오늘 강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를 성립시키는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는 다양성과 정체성입니다. 문화는 우리 삶의 양식의 총체로 우리의 정신을 비옥하게 하는 것이라는 방향성이 내재합니다. 문화제국주의는 서구 열강들이 문화적인 포섭을 통해 제3세계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자발적으로 정신을 종속시켜온 방식입니다. 오늘날 문화제국주의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행사하는 문화적 지배력을 일컬으며 영어의 지배력과 미국식의 삶의 방식을 대표하는 코카콜라, 맥도날드, 나이키 등은 물론 영화, 방송,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미국의 독주를 말합니다. 이 같은 위기감에 전 세계의 나라들이 2005년 유네스코에서 문화다양성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문화다양성 협약은 문화는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교류의 대상으로 더 이상 시장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집약됩니다. 국산 영화 의무 상영을 명시하는 스크린 쿼터제는 미국식의 신자유주의적 방식과 문화 다양성 협약이 지향하는 다양성 보존의 원칙이 충돌하는 좋은 사례입니다. 문화 다양성 협약은 문화 다양성 보존을 위한 제도로 인정하는 반면 미국은 이를 무역 장벽으로 규정합니다. 향후 문화 정책은 문화 생태계에서 소수의 문화, 다원적인 문화들이 생명력을 보존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의 문화를 소유하며 정신을 풍요롭게 하는 것으로 방향성을 잡아야 합니다. 영어의 독주 속에 세기 말이면 현존하는 언어의 90%가 사라질 것으로 유네스코는 예측합니다. 우리의 그린 한글을 발전시키는 일은 우리의 정신을 담는 그릇을 빛나고 바르게 가꾸는 일이며 세계의 문화가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일입니다. 네, 핵심 포인트는 잘 정리되셨습니까? 예, 오늘은 목수정 선생님을 모시고 문화 제국주의를 넘어 삶의 새로운 양식으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 문화에 대해서 새로운 지식도 많이 얻었고요. 문화 다양성이라는 단어 여러분 아마 많은 학생들이 처음 들어보시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문화 제국주의 이면에 국가 간의 그런 그 역학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도 들어봤고 그리고 현장 목소리도 문학에서 일하는 현장에서 일하는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자,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음 시간은요. 역시 세계적 수준에서 우리가 세계의 정치와 경제를 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거버넌스와 민주주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